자, 이제 네 번째 사항, 발용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XY 좌표축에 이런 한계 힘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한계 힘이 여기 원점 O점에 대해서 일으키는 모멘트 크기를 갖다가 한번 고려해 봅시다. 발용의 정의가 뭔지는 모른다고 생각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세 번째 사항인 모멘트에서 우력에 대한 사항 이음부터는 힘이라는 개념, 모멘트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로부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모멘트에 대한 정의까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일단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한계 힘이 여기 O점을 모멘트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는 회전력의 크기를 갖다가 고려한다라고 치면, 자,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은 O점을 모멘트 중심으로 했을 때 힘 F가 일으키는 모멘트라는 관계를 갖다가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모멘트 중심점까지 이르는 연직거리의 곱이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연직거리 값을 갖다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 값을 갖다가 지금 모른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힘에 있어가지고 다섯 번째 사항에서 한계 힘 가지고서 고려한다라고 치면 가장 효과적인데, 한계 힘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한계 힘이 작용할 때하고 똑같은 상태를 갖다 만들어 주어서 똑같은 어떤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즉 O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를 갖다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한계 힘을 갖다가 좀 형태를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이 한계 힘은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힘으로 나누어 생각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결국 한계 힘 F는 X방향에 대한 성분력과 Y방향에 대한 성분력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한계 힘과 이 두 힘에 대한 관계는 구조물에 작용할 때 모든 역학적 거동을 똑같이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몇 가지 어떤 물체의 움직임? 세 가지. 이 하나가 작용할 때, 두 개가 작용할 때는 이 물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치면 가로방에 대한 움직임, 세로방에 대한 움직임, 회전에 대한 움직임까지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합력과 풀력에 대한 관계로부터 X, Y, 모멘트가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유독 모멘트에 대한 관계가 같다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발용의 정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에서부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계 힘이 O점에 대한 모멘트를 고려할 때 이 연직거리를 몰라서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 풀력으로 나눴다라고 치면 Fx, Fy는 O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 고려하기 위한 모멘트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이미 알고 있죠. 이 좌표점이 x1, y1으로 두었기 때문에 결국 fx가 O점에 대한 모멘트 거리는 y1이 될 것이고 fy가 O점에 가는 모멘트 거리는 x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한계 합력이 O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는 그 힘의 풀력들인 fx, fy가 동일점이 O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발용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합력과 풀력에 대한 관계는 항상 구조물에 작용할 때 똑같은 구조적인 어떤 물리적인 거동을 유발시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fx, fy 모멘트가 같아야 되는데 모멘트가 같다라고 하는, 합력과 풀력이 갖는 모멘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둔다? 발용의 정의라고 두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항. 이와 같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역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힘을 갖다가 어떤 구조물에 작용시켰다고 했을 때, 이러한 힘이 작용할 때 하고 똑같은 어떤 구조물의 거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한계 힘으로 표현하는 관계를 갖다가 역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물에 이 네 개가 작용할 때하고 똑같은 영향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가로방에 대한 영향, 세로방에 대한 영향, 회전에 대한 영향, 이 세 가지 영향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이 네 개의 힘이 갖고 있는 X방향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세로 방향에 대한 영향은 합해주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회전에 대한 영향, 그 회전에 대한 영향이 같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
이미 작용한 힘은 세로 방향에 대한 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합력 형태, 합성된 한계 힘도 역시 어때요? 이와 같이 세로 방향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 한계 힘이 이 4개가 작용할 때하고 똑같은 회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한계 힘의 작용 위치를 갖다가 하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처럼 평행하게 작용한 힘에 대해서 한계 힘으로 합성하는 관계는 결국 X방에 대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고 세로 방향과 회전에 대한 어떤 요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같을 수 있도록 한계 힘의 크기와 작용선상을 고려한다고 치면 합력의 크기는 X방에 대한 영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분력들이 갖는 P1, P2, P3, P4가 갖는 것과 합력에 대한 관계가 같을 수 있도록 정의해 주면 되겠죠. 먼저 하향 작용 힘을 갖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정했다라고 치면 분력들이 갖는 영향과 그 다음 내가 이제 표현해 줘야 되는 한계 힘, 합력에 대한 관계가 같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합력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모멘트에 대한 영향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고려하고자 하는 오점에 대해서 4개의 분력들이 일으키는 모멘트와 물론 시계 방향을 갖다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합력 하나가 역시 5점에서 일으키는 모멘트의 영향이 같다라고 두면 첫 번째 식 관계에서 합력의 크기를 결정 지었으므로 이 두 번째 식의 관계로부터 X의 즉 합력의 작용 위치 X 값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작용한 힘 역시도 이처럼 한계 힘으로 합성하는 관계는 결국 X, Y, 모멘트에 대한 영향이 같을 수 있도록 고려만 해주신다라고 치면 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항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사 시험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치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가 힘에서 얘기되어진 사항들로부터 한계 작용점에서 존재하는 힘들을 갖다가 합성하는 관계. 그 다음 모멘트 얘기까지 알고 있다라고 치면 평행하게 작용한 힘에 대한 합성에 대한 얘기. 결국 이런 형태가 되었든 이런 형태가 되었든 여러 개의 어떤 분력들 관계를 갖다가 한계의 합력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X, Y, 모멘트 이 세 가지 된 영향이 같도록 표현을 해주는 건데 대부분의 기사 문제에서는 X, Y, 모멘트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고려한 형태의 문제는 출제가 거의 안 되는 형태이고 자 이런 관계 결국 이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두 개가 작용할 때와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한계 힘의 크기와 이 한계 힘의 작용 방향을 갖다 결정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평행하게 작용하는 경우에서는 X, Y, 모멘트 관계가 같아야 되는데 이미 가로방향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Y 방향에 대한 영향과 모멘트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한계 힘의 크기와 이 한계 힘에 작용하는 위치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주는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이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관계에서는 이 두 힘에 대한 합력을 고려하라. 즉 작용점이 동일한 경우 여러 힘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합성한 요령은 결국 fx, fy, 모멘트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얘기가 분력과 합력에 대해서 똑같이 유발되어야 되는데 이미 두 힘에 대한 작용점이 하나의 작용점이기 때문에 이미 모멘트에 대한 관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작용점이 하나인 경우 여러 힘을 갖다 합성한다라고 치면 X에 대한 관계와 Y에 대한 관계만이 같을 수 있도록 합력 형태를 결정짓게 되면 모멘트 관계는 이미 만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관계가 만족되는 순간 이미 모멘트는 자동적으로 만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관계로부터 한계 힘에 대한 크기와 방향만을 결정하면 되니까 결국 분력과 합력에 대해서 X, Y에 대한 관계가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합력의 크기와 방향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갖다 결정하면 되는 형태의 문제. 물론 분해 합성하는 결과로부터 두 개의 힘을 X방향, Y방향 분력으로 나누고 분력들이 갖는 X방향의 힘의 합은 합력 하나가 갖는 X방향의 힘과 같고 두 개의 Y방향 분력들이 갖는 힘은 한 개 합력이 갖는 Y방향 분력과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Fx, Fy 관계로부터 R과 세타를 정의해도 좋지만 합력의 크기만 따진다라고 치면 어떤 관계를 정의하자? 합력의 크기만 정의한다라고 치면 우리가 힘에 대한 첫 번째 절에서 그 7번째 사항, 그 코사인 J법칙을 적용하시게 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계 힘에 대한 방향은 이제 뒤에 나오는 람의 정리로부터 또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관계는 뒤에 나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람의 정리, 코사인 J법을 적용해서 합력의 크기를 고려하는 관계를 잘 명시하시고 이처럼 평행하게 작용한 경우 합력 고려한다는 얘기도 역시 fx, fy, 모멘트 이 세 가지에 대한 경우가 이제 똑같이 유발돼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미 평행하게 작용한 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세로 방향으로만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X방향에 대한 영향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불력과 합력이 Y방향에 대한 영향과 모멘트의 영향이 같을 수만 있다라고 고려를 해주면 되니까 결국 불력과 모멘트는 Y방향과 모멘트에 대한 영향이 같다라는 조건이 두 개가 존재하므로 그 관계를 만족할 만한 합력의 크기와 작용 위치,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결정하는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 평형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다라고 치고, 물론 이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할 텐데,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조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을 갖다가 합성한 결과가 이러한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물이나 물체치고 힘 안 맞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했고, 자, 첫 번째 힘에서 우리는 힘의 정의가 뭐라 그랬다?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나 방향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힘을 다 받고 있고 힘은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물들이 이와 같이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나요? 힘의 정의에 따라서.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구조물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힘을 받고 있는 물체는 그 힘의 정의에 따라서 움직임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정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이런 두 개의 어떤 물체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지면 위에 있는데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 하나는 똑같은 힘을 갖다가 받긴 받는데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할 수가 없지만 물체는 식별할 수 있다. 이 상태, 이 상태. 그 두 개의 상태는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구조물밖에, 물체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 이러한 상태나 이러한 상태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물체는 똑같은 상태로서 어떻게 정지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란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물은 이미 힘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이 정지 상태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상태의 정지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의 정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조물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보았더니 정지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정지라는 얘기니까 이 구조물이 이제 힘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뭐다? 힘을 받는 순간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은 작용력 크기만큼의 영향력이 반대 방향으로 바로 발생이 되면서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상태의 정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지 상태처럼 보이는 이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는 이 구조물은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서 그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구조물이 정지 상태처럼 보인다 하는 것은 작용력이 있다라고 치면 이 구조물은 그 상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물체의 저항력이 유발되게 되는데 그 관계가 평형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겠다. 그럼 이 평형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한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힘의 평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평형 상태를 갖다 만족하는 관계식은 결국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이 없다란 얘기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이 몇 가지로 표현하겠다? 가로 방향 이동, 세로 방향 이동, 회전 이동. 결국 이 물체의 작용한 힘들에 대한 관계로부터 저 물체는 가로 방향 움직임도 없고 세로 방향 움직임도 없고 회전 움직임도 없다는 얘기니까 각각 그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다. 결국 요 얘기는 뭐예요? 가로 방향 물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고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관계, 그러니까 작용력, 저항력 합쳐서 Y방향 불력들의 합이 결국 0이다 하게 되면 저 물체는 아래 위 세로 방향으로 물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가로 세로 물체의 어떤 이동 변이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움직임을 생길 수 있다? 회전 움직임 해서 작용력, 저항력 부재 안이 되었든 밖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위치라고 치면 그 절점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작용력, 저항력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모멘트의 합은 역시 0이라는 관계를 만족하면 저 물체는 회전 움직임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차원 평면 물체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세 개의 조건식이 동시에 만족된다라고 치면 결국 저 물체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관계를 증명할 만한 이런 관계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 육안을 보았을 때 정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고 그 관계를 갖다가 입증하는 관계식을 우리는 평형 방정식, 그 평형 방정식은 이와 같이 세 개의 조건식으로서 표현이 되어진다. 물론 추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구조물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고 이런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구조물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아주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구조물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항상 구조물 안정된 상태, 즉 항상 구조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이 평형 방정식을 항상 만족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형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항, 요 관계가 첫 번째 사항이고 요 관계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죠. 물론 이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먼저 설명부터 듣도록 합니다. 이런 세 개의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힘이 있는데 힘의 크기와 각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개의 작용점에서 이렇게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한 힘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때 먼저 주어진 첫 번째 가정사항이 뭐냐면 평형 상태에 있다. 자, 한 개의 작용점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개의 힘들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치면 평형이란 말이 딱 떨어지게 되면 머릿속으로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다? 아, 평형 방정식, 이 관계식 세 개가 항상 만족돼야 된다.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이 평형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식을 갖다가 항상 만족돼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특수하다, 그죠? 어떤 특수한 상태? 힘은 세 개인데 작용점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죠. 이런 불력과 합력은 XY 모멘트가 다 같은데 이 합력과 불력의 관계에서는 지금 특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용점이 동일점이죠. 합력이나 불력의 작용점이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력과 불력은 X, Y, 모멘트 이 세 가지에 대한 영향이 같아야 되는데 작용점을 동일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관계만이 만족이 되어지면 같은 영향을 갖는다. 모멘트 관계는 따질 필요 없다 그랬다, 그죠? 그와 유사하게 이처럼 하나의 작용점에서 여러 힘이 평형이라고 두게 되면 평형 상태를 만족할 만한 관계식은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제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제로. 이 두 개의 조건만 만족이 되어지게 되면 모멘텀 관계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이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힘들에 대한 관계도 다 X방향, Y방향 분력으로 나누어서 다 고려해 보았더니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힘의 형태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작용점이 동일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힘에 대해 가지고 모멘트를 갖다 고려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평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세 개의 식을 갖다가 고려해 보았더니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여러분들이 미지의 값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 세 식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처럼 동일 작용점이라고 두게 되면 이 동일 작용점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평형 상태라고 치면 세 식 중에서 두 개의 식만 만족되어지게 되면 이 모멘텀 관계는 고려치 않아도 이미 만족된 상태다. 그 얘기는 어떤 미지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건식을 일일이 나열을 해보았더니 미지수를 갖는 어떤 하나의 식으로 형태가 요 두 번째 식을 고려했더니 또 미지수를 포함한 하나의 식으로 이 식을 적용했더니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주어진 식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든지 또는 0은 0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즉 내가 고려하려고 하는 어떤 미지의 값이 조건식 안에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 관계는 만족이 되는데 미지수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식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결국 표현해봐야 이러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관계식은 이와 같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자, 힘들이 하나의 작용점에서 존재하고 있고 평형 상태라고 치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갖다가 출제한다라고 치면 미지수는 결국 몇 개만이 존재해야 된다? 두 개밖에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평형이고 작용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지수도 조건식만큼 즉 두 개를 초과할 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치면 결국 미지수를 갖다가 간단하게 뭐 3번 힘, 2번 힘, 가계관계와 F1 알고 있다라고 치면 이 두 개의 값을 갖다 고려해보자. 어떻게 할까?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모든 힘들을 갖다 분해를 하고 X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이 제로, 세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이 제로. 조건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다 해결이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이 오로지 몇 개? 추가적으로 조건이 세 개의 힘만이 존재한다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하는 힘들이 평형이고 세 개의 힘이 평형 상태라고 치면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이제 삼각형법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합성되어진 형태가 어떤 평형 상태로 가는 것을 갖다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뭐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점이 동일할 경우에 아무 힘이나 먼저 하나 주어진 대로 작용을 시키면 먼저 F1부터 이런 형태가 되고 첫 번째 힘이 끝나는 위치를 갖다가 두 번째 힘이 시작된 절정을 보고 이 힘을 그대로 이쪽으로 평행시켰다고 치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두 번째 힘이 끝나는 절정을 갖다가 3번 힘이 돼야 되네. 세 번째 힘의 시작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 힘을 그대로 평행시켰다고 치면 결국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 작용점과 마지막 힘이 끝나는 종점이 동일점으로서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한 여러 개의 힘을 갖다가 합성하게 되면 결국 삼각형법을 쭉 쫓아가게 되면 하나의 어떤 폐합 다각형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삼각형의 관계에서부터 꼭지점을 지나는 하나의 원점, 외점은 반경을 고려하는 관계식을 갖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변의 길이는 주어진 힘들의 크기이고 가계 관계를 갖다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고 치면 여기 주어져 있는 각들이 각각 세타 3, 세타 1, 세타 2 삼각형 길이값과 네 가지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가계 관계까지 고려한다고 치면 이것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에 대한 관계가 같습니다. 세타 3로서 물론 이제 이 각과 이 각도 평행선의 한 개 직선을 지나는 두 평행선에 대해서 각이 동의각으로서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네 각에 대한 관계를 갖다 고려하게 되면 이 각은 평각에서 세타 3를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3. 역시 이 각은 평각에서 세타 1을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이 각은 평각에서 세타 2를 뺀 나머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삼각형에서 세 변과 각의 길이로부터 어떤 이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외접원의 반경을 고려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다? 뭐 이것이 두 배의 외접원의 반경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처럼 한 작용점에서 세 힘이 평형 상태라고 치면 이 두 힘이 미지수다. 이처럼 힘의 어떤 분해 합성 관계를 쫓아가면서 평형 방정식 이 두 가지 조건식을 적용해서 F2, F3를 갖다 결정해도 관계가 없지만 힘이 오로지 세 개만 존재한다고 치면 우리가 앞서 한 점에 작용하는 두 힘을 갖다 합성할 때 분해 합성 관계를 쫓아가지 않고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관계로부터 평형사변의 대각선 길이 계산을 하는 관계를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세 힘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합성을 해보았더니 평형이다. 그때 이 세 힘이 이루는 형태가 삼각형 형태를 이뤘다라고 치면 이때는 어떤 기하학적 관계를 갖다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각각 이 값과 이 값이 미지수라고 두었으니까 이러한 식 하나, 이러한 식 하나 두 개의 조건식으로부터 F2, F3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라미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작용점에서 임의 방향으로 존재한 이 세 힘이 평형 상태라고 치면 분해 합성 관계를 갖다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바로 이 관계식을 갖다가 적용하자. 물론 여기에서 각 관계를 보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근데 이 2사분면의 각이 어디 들어가요? 사인 값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간단히 다시 사인 세타 1이라고 두고 연산을 수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해서 동일 평면상의 한 작용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세 개의 힘이 평형 상태라면 그러니까 라미의 정리는 결국 뭐예요?
분해 합성 관계를 쫓아가서 힘이 4개, 5개 되었다 하더라도 요 2개의 식으로부터 미지수가 2개만 존재한다라고 치면 평형 방정식 2개를 가지고서 미지의 값을 갖다 처리해 해도 좋지만 이와 같이 평형이다, 동일장용점이다, 힘이 3개다 이런 가정사항이 있다라고 치면 이 사인 법칙을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자 하는 관계들을 갖다 적용해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어떤 라임의 정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마지막 절 자유물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앞에 이니셜만 따가 FBD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 FBD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유물체들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역학 시간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갖다 다룰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대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물이 있고 이런 힘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어진 이 직선제 이것만이 구조물입니다. 물론 여기 B근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B근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은 물체가 아닌 또 다른 물체, 이 구조물이 아닌 또 다른 물체 집안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구조물, B라고 하는 이런 집안 두 개의 어떤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지금 제가 삼각형, 원형 형태로 표현한 이것이 이제 구조물과 집안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고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을 따른다고 치면 지점, 지점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구조물의 받침대 간단하게. 자, 이런 구조물이 힘을 받게 되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정지하고 이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변형이 생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힘의 어떤 정의에 따라서 움직임이 유발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런 힘을 주게 되면 이 부재가 이 하중에서 버티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파란 형태의 곡선 형태가 되어 존재하고 만약 여기 하중이 더 이상 어떤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변형이 생긴 거다. 자, 이런 힘을 받은 물체는 최초의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정지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파란 곡선의 형태로 변형이 생긴 다음 더 이상 하중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형이 생긴 상태에서 이 물체가 구조물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는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구조물을 갖다 우리가 보았을 때 힘은 받고 있는데 육안으로 볼 때 정지 상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들이 평형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지 몰라도 이 물체의 이미 수직 방향, 즉 Y 방향에 대해서 위에서 밑으로 존재하는 어떤 작용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지 몰라도 요 놈에 대해서 평형 상태를 만족할 만한 어떤 P만큼의 또 다른 영향력이 밑에서도 위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평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물체에 힘을 P를 주게 되면 정지 상태, 그럼 평형이라는 얘기, 평형을 만족하는 물체의 저항력은 힘을 받는 절점에서 바로 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영향력이 힘이 존재하는 절점에 발생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단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가 돼야 정지 상태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로, 세로, 회전의 움직임이 없는 평형 방정식에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구조물이 정지 상태처럼 보이도록 즉 평형 상태를 만족할 만한 어떤 저항력 관계는 힘을 받는 그 절점에서 작용력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요걸 한번 볼까요? 이런 물체가 하나 있고 직선제 이 물체에는 이런 힘을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건 받침대가 없다라고 치고 어떤 공간상에서 물론 여기는 중력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칩시다. 힘 P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P에 대한 영향력만 그 물체의 움직임이 생기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힘을 받은 물체는 P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이것만큼 변이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파란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힘을 받기 전이나 힘을 받은 후나 좀 특이하게 요 두 개의 절점 물론 A, B점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개의 절점은 힘을 받기 전이나 받은 여느나 물체의 이동 변이가 유발되지 않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죠.
그런 관계를 갖다 본다라고 치면, 아, 이 물체는 힘 P를 받았으면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 점과 요 점은 힘을 준 후에도 위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힘 때문에 움직였는데, 요 A점과 B점은 뭔지는 몰라도 생긴 변이를 갖다가 하중 P 때문에 생긴 변이를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또 다른 영향력이 존재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P 때문에 생긴 변이가 각각 상쇄될 만큼의 영향력이 A점과 B점에 존재해서 요 놈은 이것 때문에 생긴 변이가 R1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어 이와 같은 최종적인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유발됐다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이런 구조물은 이런 부재의 이런 작용력과 이 지점부를 갖다가 없애고 이런 또 다른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이 물체의 변형 모습은 이것과 같은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점부가 하는 구실이 뭐다? 이런 하중에 대해서 요 절점이 각각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물체 절점의 움직임을 갖다 구속시킬 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존재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이런 변형이 생긴 모습을 미뤄보아 이 전체 구조물이 하중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생긴 다음 정지 상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어떤 전체 평형 상태를 만족할 만한 힘을 받는 그 절점 위치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처럼 절점의 변화가 없는 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지점부에서 평형을 만족할 만한 어떤 영향력이 존재한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평형 설명드릴 때 나타난 그림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한 거니까 요것을 갖다가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중피가 존재할 때 언젠가 이놈이 파괴가 된다라고 치면 하중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전체 이 부재를 형성한 요소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가루가 돼서 깨져나가는 건 아니겠죠. 가장 이 하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분이 먼저 파괴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적인 부재가 이제 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이 힘을 주게 되면 어딘가 깨진다는 얘기는 이놈에 대한 영향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전체 구조물을 표현을 할 때에는 이처럼 작용력과 이러한 상태에서 정지를 만족할 만한 작용력에 대해서 평형 상태를 만족할 만한 영향력이 지점부에 이러한 힘들만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힘들은 이제 지점 발력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C점, P에 대해서 과연 이 절점은 이놈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을까? 물론 지금 어디에서 가장 이 하중 P에 대한 영향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X만큼 떨어진 C점에서의 P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은 작용력과 지점부의 이 평형 상태를 만족한 영향력이 지점 발력만이 표현이 되고 모든 절점마다 이놈에 대한 작용 P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하는데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요 절점은 P를 받은 연후에 이것만큼, 요 C점은 P를 받은 연후에 이것만큼. 물론 이 부분에서는 P를 받은 연후 요것만큼의 어떤 변이가 유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로 볼 때 똑같은 하중에 대해서 절점마다, 부절 형성한 절점마다의 영향력은 각각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절점마다 실질적으로 하중 P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지점부에서의 평형을 만족할 만한 영향력인 발력의 크기만 알 수 있다라고 치면 필요에 따라서 임의 부분에 대한 하중 P에 대한 영향력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P에 대한 영향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부재 속에 숨어서 이 P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만큼 되는 시점에 P에 대한 영향력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속에 숨어서 작용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치 부재를 갖다가 잘라서 생각을 해야만, 잘라야만 그 위치에 어떤 속에 숨어있는 영향력들이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X만큼 떨어진 C점, P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속에 숨어있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잘라라. 자르고 나서 전체 부재 중에서 일부만을 갖다가 취한다라고 치면, 물론 좌측을 취하든 우측을 취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A점, 여기가 절단된 C점입니다. 이제 자르는 순간 하중 P에 의해서 이 절점의 어떤 거동을 유발시킬 만한 영향력들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2차원 평면에서 모든 절점 하나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물체 움직임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3가지. 결국 이 절점은 이놈에 의해 가지고 가로, 세로, 회전의 어떤 물체 움직임이 유발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물체 움직임을 주도한 힘들은 뭐가 있다? X방향, Y방향의 힘과 모멘트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중 P에 의해서 C점에 발생하는 영향력은
그 절점의 어떤 움직임을 주도하는 영향력들인 결국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X만큼 떨어진 시점 P에 대한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구조물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취하고 절단된 단면에서 즉 그 절단 절점의 물체 움직임을 주도하는 영향력들을 표현을 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다 뭐라 그래요?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물체도라는 것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전체 구조물 중에서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부만을 갖다가 잘라서 따로 떼어낸 그림을 갖다가 자유물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 관심의 대상은 뭐였다? 또 시점, X만큼 떨어져 있는 전체 구조물 중에 하중 P에 대한 영향력들이 다 있다라는데 X만큼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영향력을 보려고 이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때 자유물체도를 갖다 표시하는 방법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절단된 단면에 대한 항상 작용력에 의해서 그 절점에 어떤 물체 움직임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이 이러한 힘들을 갖다가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물론 요놈에 의해서 이 절점 속에서 요놈에 대한 영향력도 표현해 이러한 힘들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면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단 단면에 그 위치 절점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는 단면 내력을 표현해주고 전체 구조물과 일부만 나타낸 자유물체는 항상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상태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구조물 갖다 해석하고 설계한다라고 항상 구조물 어떤 상태에 두고 설계 해석을 해라? 안정된 상태. 안정된 상태는 얘기는 결국 뭐다? 물체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물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뭐다?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이나 일부만 잘라낸 자유물체도나 항상 어떤 상태를 만족하도록? 평형 상태를 만족하도록 표현해 주시면 자유물체는 제대로 표현했다. 결국 부재 절점마다 X값을 A점부터 B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가면서 결국 이 하중 P에 대한 영향력이 위치마다 X가 바뀔 때마다 바뀔 텐데 과연 어디에서 P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때 P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결국 이 단면 내력이 제일 큰 위치와 그때 크기를 갖다 결정하시 결국 뭐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역학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여기까지 사항으로서 간략히 끝내도록 하는데 여기서 공부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였다? 힘, 모멘트, 평형만이 자유물체도 그러한 내용들이었는데 결국 힘과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만 물체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판단한다라고 치면 물체의 움직임은 가로, 세로 방향에 대한 물체의 이동 변이와 회전에 대한 변이로서 고려할 수 있는데 각각 그런 물체의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는 fx, fy, 모멘트로서 나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과 모멘트로부터 물체의 움직임은 그러한 영향력들에서 물체의 움직임이 유도되어지고 여러 개의 힘을 주었을 때 그 여러 힘을 갖다 한 개의 힘으로 합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 개가 작용할 때나 내가 표현할 한 개의 합력이 fx, fy, 모멘트, 즉 x, y, 모멘트의 영향이 똑같을 수 있도록 표현해진 것이 결국 뭐다? 합성하는 요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모든 구조물을 여러분들 앞으로 설정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할 건가? 안정된 상태로 둬야 되는데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다? 힘을 받는 상태에도 이 구조물은 어떻게 그 상태를 그대로 정지 상태처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져야 되는데 정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작용력과 저항력 관계들이 어떤 상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평형 상태라는 관계로부터 한 점에서 동일평면상의 한 점에서 임의의 방향 작용하는 세 힘이 평형이라면 이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이 뭐다? 사인 법칙. 그래서 각 힘은 다른 두 힘의 사이값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는 관계. 그 라미 정리까지 갖다가 꼭 고려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구조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 어떤 임의 위치에서 작용력에 의해서 그 위치 어떤 영향력 정도를 갖다가 고려해주는 단면력 관계를 고려해주는 자유물체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서 끝내고 이제 2장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